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완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북대 정치외교학과의 안문석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한 토론회 중계방송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토론회를 잘 챙겨보시면서 어떤 후보가 가장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전주시 완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좌석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이수진 후보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이수진입니다. 다음에는 기호 1번 이상직 후보자입니다. 네, 기호 1번 민주당 이상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기호 6번 오형수 후보자입니다. 기호 6번 오용수입니다. 정의당입니다. 그 옆에는 기호 9번 최형재 후보자입니다. 네, 시민후보 무소속 기호 9번 최형재 후보입니다. 다음에는 기호 3번 조형철 후보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주을의 민생당의 조형철 후보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토론 방식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공약 발표와 공통 질문, 후보자 주도 자유 토론, 개별 질문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조 연설과 공약 발표 그리고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1분이고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후보자 주도 자유 토론은 주도권을 갖는 후보자에게 각 6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유토론의 질문과 답변은 모두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제한 시간은 후보자 정면에 표시된 모니터를 통해서 고지가 됩니다. 오늘 토론은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KBS 뉴스 전북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시간은 각 1분입니다. 이수진 후보자부터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마라토너 행정학 박사 이수진입니다. 한국은 화려해 보이지만 젊은이들은 절망하고 있다. K-팝 등 매우 매력적인 나라로 보이지만 빈부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기쁨도 잠시 코로나19는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선거는 깜깜이가 되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오만함이 활개치고 정치 리더십은 실종되었습니다. 친박 눈치보다 한나라당이 망한 것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요. 묻지마식 집단에 의존하는 리더십의 최후가 얼마나 비극적이었습니까? 연약한 서민들이 겪는 수많은 아픔을 위로하는 척, 해결하는 척하며 못된 짓만 골라 합니다. 나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나부터 바꿔야 합니다. 전주 시민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전주 대첩 꼭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상직 후보자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민주당 이상직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전주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 시민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직은 일자리 경제통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 잘 소통이 되니 전주목을 찾고 전북을 대변해달라 하십니다. 이상직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북, 전주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전주,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주로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활력이 넘치는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1번 민주당 이상직, 전주 시민들과 함께 전주 경제를 확 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오형수 후보자 기조연설 해주시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삼천 서신 유권자 여러분, 원칙을 지키는 정의당 기호 6번 오형수입니다. 정의당은 원칙을 지킵니다. 거대 양당은 유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반칙입니다. 정의당은 정도를 걷겠습니다. 정의당 기호 6번 오형수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유성정당 같은 것은 사람이 마스크를 2번 타는 짓입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탕 하나를 급조했습니다. 복사기입니까? 의원을 꽂았습니다. 은행입니까? 정책은 부실하고 아예 없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합니다. 오영수가 합니다. 원칙을 지킵니다. 오영수입니다. 다음에는 최형재 후보자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후보 무소속 기호 9번 최형재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깨어있는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저 최형재가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 성명서를 통해서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선거는 국민에게 검증과 허락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당 지지율에 숨어서 시간 가기만 기다리는 후보, 유권자의 신성한 알 권리를 무시하는 후보 누구입니까? 그 후보는 주가조작 교사, 선거법 위반 전과와 검찰의 압수수색,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혁명이 명령했습니다. 못된 정치인 퇴출, 좋은 정치인 선택. 4월 15일 전주를 구하는 기호 9번 최형재를 선택해 주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조연설 마지막 순서죠. 조형철 후보자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효자 삼천 서신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드시죠? 자, 보시게요. 사스, 메르스, 에볼라, 그리고 인수 공통 전염병인 AI와 구제역 광우병. 이 바이러스와 인간은 그동안 항상 전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머지않아서 인간들이 승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 전국 이후에 전라북도의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조형철은 더 많습니다. 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정책과 대안으로서 민생당이 조형철이 정동영 대표와 함께 전주와 전북의 경제를 살리고 여러분의 자긍심을 살리고 초록으로 이 봄을 선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토론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공약을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주요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당선이 된다면 전주시와 전북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상직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기호 1번 민주당 이상직은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때 납품단가 후려치기 금지법, 갑질 근절 대리점법,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700조 원을 돌파한 국민연금기금 운영본부 전북 이전도 제가 앞장서 주장했던 것들입니다. 이번에는 전주경제 살리기, 행복한 서부권 만들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가 건의한 자영업 중소상공인 간이과세 확대 공약은 20년 만에 8,800만 원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황광산 터널을 뚫어 꽉 막힌 전주경제 교통을 확 뚫겠습니다. 전주를 벤처 창업도시로, 대한방기에는 지역경제 신성장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전주형 헐리우드와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치매 요양병원과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상직, 힘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되어 전주경제를 확 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오형수 후보자 공약 제시해 주시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공정,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질식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전환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약으로는 청년 기초 자산제를 도입했습니다. 부모 찬스 없이 스스로 삶의 전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20세가 되는 3천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기초 자산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를 녹색성장 선도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부터 수소 전기차로 교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턱 없는 무장의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전주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임금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최형재 후보자 순서입니다. 네, 일자리가 없어서 전북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또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이란 더 큰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미래 비전을 담은 담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저 최형재는 4가지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전주, 김제, 완주를 상생융합도시로 통합하겠습니다. 둘째, 통합된 전주, 익산, 군산을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묶는 인구 130만 메가시티 조성하겠습니다.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개발, 완성하겠습니다. 또 한중 해저터널로 전주를 동북아 물류 1번지로 강력 건의하겠습니다. 호남에서도 서자 취급받는 전북과 전주가 한반도의 중심, 나아가 동북아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준비한 최형재가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형철 후보자 순서입니다. 예, 공약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매니페스토 협의회에 제가 서명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KTX가 지금 국가철도망 사업 3기에 포함되어 있는 전주 김천 간 KTX를 연결을 해서 전주가 지금 관광 거점 도시로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와 전라도를 축을 잇는 KTX를 조기에 착공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로는 백제대로의 고가차도를 건설하겠다. 이는 부산 서부 고가도로가 약 1,5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킬로미터당 약 3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완성을 해서 백제대로 교통체증을 풀어내겠다. 그리고 대한방직의 개발 방식을 좀 바꿔서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구로형 디지털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1,000개의 공장형 아파트를 짓고 또한 1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공약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수진 후보자께서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진과 함께하는 전주 나의 일상의 기분 좋은 변화로 찾아옵니다. 대한방직 부지와 삼천전 사이에 기존 도로 및 도청 주차장을 지하화해서 수변공원을 조성, 서울 삼성동 코엑스와 같이 문화, 상업, 전시 복합 공간으로 활용, 전주 랜드마크로 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IT 및 전자금융 기반 도시 전주 실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직구위원회를 설립하여 정책 소비자인 주민 스스로 원하는 정책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법시험제도 부활 및 대입 정시 모집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위 조국 장관 사태를 교훈 삼아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뒷문 취업, 고용, 세습 차단하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법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제일 건강도시 전주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제 전공을 살려 복지 매뉴얼 이수진법 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전주 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주 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지요. 금융중심지 조성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전주시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주 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오형수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만금을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이어서 또 하나의 심한 고민이 시작되지 않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하고 10년이 됐는데 금융산업 비중이 2011년에 7.4%에서 2016년에 6.5%로 되려 감소를 했습니다. 저 또한 산업은행을 포함해서 국책은행이 추가적으로 전주에 내려오는 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그것보다 실속 없는 금융중심지 지정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통해서
전주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역금융 활성화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소외 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서민을 위한 지역금융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전주 시민을 위해서 더욱 필요한 조치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최형재 후보자께서 전주 금융중심지에 대한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빨리 되어야 합니다. 전북은 농생명,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 도시로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부산은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해수탁기관의 SSBT, 또 멜론 등 국제적인 그 거래 은행들이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또 우리은행 자산수탁이라든지 SK증권 등도 들어와서 금융 생태계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적인 그 국내 금융기관들을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이전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숙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또는 세제를 도움 줄 수 있는 백오피스, 즉 인프라 구축이 급합니다. 금융도시가 전북의 정체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또 금융 생태계의 틀을 갖춘다면 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고 또 100대 국정 과제에도 알겠습니다. 포함됐기 때문에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형철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도의원이던 시절에 LH를 이명박 대통령 처가인 진주에 뺏기고 그 보상으로 연금공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 중심지는 연기금 본부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한간의 또드는 표는 호남에서 돈은 영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 중심지 지정이 부산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하니까 그 눈치를 보고 지정을 안 하고 유보시키고 전라북도의 민주당 세력들은 이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명히 심판해야 되고, 진정 전주와 전라북도를 위해서 필요한 정당이 무엇이며 우리가 금융 중심지 지정 700조의 연기금 운용, 이것을 누가 해낼 수 있는가? 바로 민생당이 나서서 할 수 있다. 정동영과 조영철이 해낼 수 있다.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주 금융중심지에 대한 공통질문 답변 듣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이수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의 금융중심지 조성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공약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 유치가 그에 앞서서 전제되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IT 및 전자금융 기반 도시 전주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계적 인프라 구축 경쟁에도 합류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또 역사와 미래에 공존하는 복합 커뮤니티 조성도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도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가 금융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금융 허브타운 조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금융타운 조성과 또 돈과 일자리를 순환시키는 물류의 심장부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전주 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상직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라북도 전주의 금융도시로 가는, 글로벌 도시로 가는 아주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금융위원회를 담당한 정무위를 하였습니다. 그때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 이전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되려면 인프라 등 모든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금융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국민형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의했고 공약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또 후보 시절에 공약에 넣고 대통령이 돼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 인프라 하에 금융센터, 그러니까 JBIFC 센터, 국제금융센터 같은 걸 인프라를 갖추면 이런 게 있어야 금융중심지가 지정이 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금융위원장과 금융위원 상의해서 금융중심지가 지정이 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후보자 주도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방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각 후보자들은 6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제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골고루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최형재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죠. 예, 우선 카메라를 좀 비춰 주시죠. 예, 제가 이상직 후보의 페이스북 캡처를 했는데 전북 경제 전문가, 공정사회는 공정경제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상직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공정 어떤 겁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 그 재벌 독과점을 깨트려 특히 통신, 뭐 금리, 은행 이런 등등의 항공 독과점을 깨트려 국민 네. 누구나 쓰는 필수 소비재 분야의 그 가계 비용을 줄여드는 것이 예. 저는 공정 경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이셨고요. 선관위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두 자녀 재산이 4,200만 원 정도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이스타항공 매각 대금이 500억 원이 넘습니다. 혹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타항공은 지금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장부 가치가 있고 그 기업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최영재 후보가 뭐 기업을 예. 설립한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좀 천천히 여쭤볼게요. 예. 예, 일단 뉴데일리 경제 지사를 보면 이스타 지분을 51.71%를 현재 이전 이사장, 그러니까 이 후보의 아들과 딸이 나눠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막스 베버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은 정치인의 덕목으로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베버의 이론처럼 자신의 경과를 책임지지 않는 나쁜 언어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걸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이상직 후보님,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죠?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하루 시급 아마 8,590원 정도 되잖아요. 예, 1만 원까지는 아직 거의 미흡하죠.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4천만 원 재산 신고했지만 수백억이 매각 대금이 앞으로 들어오게 돼서 아마 자녀분들이 떼돈을 벌게 될 텐데 엄마 찬스도 아빠 찬스도 쓸 수 없는 수많은 젊은이들 또 직장은커녕 9,000원도 안 되는 시급을 벌기에 동분서주하로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린 우리 청년들 과연 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도 자수성가를 했는데 예, 그리고 최영재 후보 그 기업 잠깐요. 한번 차려본 적 있어요? 이스타항공은 2월에 일부 주던 급여를 3월에는 아예 중단을 했고요. 또 합병도 하기 전에 750명을 구조조정했습니다. 1,600여 명의 직원들은 일자리와 생계를 걱정하면서 길거리에 내몰릴 형편인데 창업주로서 혹시 책임감 전혀 없습니까? 750명을 구조조정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허위사실에 아니 언론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언론에 보도된 대로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를 들은 거예요? 아니면 예, 언론에 보도된 거. 아니, 750명을 예. 구조조정을 했다. 예, 40몇 그 말에 프로를 대해서 한다고 예, 보도된 거를 하고 그 보도가 잘못됐으면 이 후보께서 조정한 중재 신청 내가 왜 조정합니까? 네거티브를 그만하고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아니고 사실 확인이에요. 거기서 책임지겠어요? 예, 사실 확인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경영을 안 하기 예. 때문에 하는데 예, 좀 이따가 제가 언론 노동자의 보도를 해고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직전에 4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한 고 조양호 회장이 있고요. 기업이 어려울 때 오너가 늘 사재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분담하는데 많이 비교가 됩니다. 책임감 없이 고통은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오너 일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데 이상직 후보가 말하는 실물 경제통 또 경제 전문가라면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이 아니라 이스타항공 창업주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쓰러져가는 이스타항공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군산에 본사를 두고 근 30% 직원의 전북 출신 뽑았고 지금 군산 시민들을 10% 할인해 주잖아요. 그리고 군산에 제주 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아니 이스타항공 하루에 지금 두 편을 어렵잖아요. 셧아웃 된 상태고 어렵죠. 지금 매각하려고 하잖아요. 이걸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급한 거 아닌가? 창업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사드하고 중국 사드, 일본 수출 보복 결과는 때문에 매각이시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회사가 살았지 않습니까? 회사가 살았습니까? 회사를 죽여요? 회사가 살았어요? 회사가 살아가지고 지금 그 구조조정 등등 하기 전에 예. 노사 합의하고 오늘 신문 나온 것도 예, 보고 언론 나오세요. 보도에는 제가 그렇게 750명을 구조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게 신문을 보고 나오셔야지 예. 토론회 예, 신문을 안 보도를 보고 했어요. 나와서 왜 자꾸 자, 그리고 네거티브를 하십니까? 제가 공보물을 봤어요. 네거티브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을 확인하고 말씀하지. 일자리 감정이 해결사 나온 걸 이상직 가지고 말하는 게 네거티브지. 이렇게 돼 예? 있습니다. 일자리 해결사 이상직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자리 해결사 이상직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해고와 구조조정 또 이스타항공 직원들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한 것 같아요.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있는 일자리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경제 전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뉴스를 보고 오시라고. 아니 보고 왔어요. 신문에 보도된 거 제가 뭐 보도 없는 거 얘기합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저기. 예. 이스타항공 예. 노사 인력 구조 조정 최소화 방침 예. 300명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그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 등등. 아 신문에 나오고 750명을 근로자 대표하고 오늘 합의한 거예요. 언론 보도가 아, 있었고 오늘 합의한 걸 보고 예. 나오셔야지 왜 그리고 그 신문도 안 보고 토론에 나오십니까? 신문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이거 보세요, 이걸. 일자리를 없애는 연합뉴스에 나온 해결사입니까? 겁니다. 아니면 일자리를 만드는 해결사입니까? 일자리를 만들었지 예, 않습니까? 어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스타항공만 해도 그 1,600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졌잖아요. 이제 지금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영철 후보자께서 6분을 가지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민생당의 조영철 후보입니다. 앞서가는 후보건 쫓는 후보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검증을 하러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앞서간다고 알려진 우리 이상직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을 한번 하셨죠? 예, 19대 예. 때 했습니다. 출석도 잘하고 의회 활동도 잘 하셨나요? 출석률이 괜찮나요? 별로 예. 활동 못했죠. 경제민주화 큰법은 많이 발의하고 또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국회의원 300명 중에 약 하위 30%. 그러니까 210등을 했어요, 출석률이. 여기에 이렇게 제가 보면 제가 한번 뽑아봤더니 천정배 같은 다선의 의원들도 100% 출석 7등 안에 들고 저희 당이죠. 그런데 제가 도의원 시절에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재판으로 인해서 출석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이 구형이 되고 오랜 시간 재판에 휘둘리면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상직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시절 동안에 전주시 완산을 지역에서는 3번의 보궐선거가 제 기억으로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맞을 거예요. 도의원 1번, 시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또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매번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이 민주당 후보들의 잘못된 비리, 금품 등에 의해서 치르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또 국회의원 후보자인 이상직 후보 자신이 또 선관위로부터 고발되고 측근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보궐선거를 또 치르게 된다면 시의원, 도의원 보궐선거에 벌써 몇억 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단 사과가 없었고 본인 또한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애야 되겠지만 혹시 당선이 된다면 또 보궐선거가 이뤄질 수 있어요. 지금 선관위의 고발 내용은 이거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은 유무죄만 판단하는 것이에요. 법리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응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선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대 때 초선 의원이면 직능위원장을 제가 4년 동안 거의 했습니다. 직능위원장이라는 전국에 있는 직능단체를 다 정책을 위반하고 소통하고 이런 자리 때문에 출석이 좀 적은 건 뭐 맞습니다. 그렇지만 납품 단가 후려치면 징구월적 소리방 3배, 대리점법, 대형마트 의무 휴일, 카드세 반값, 이 경제민주화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힘든데 대표 발의와 통과를 다 시켰습니다. 야당이면서도 이런 걸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출석률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이해해달라. 국회의원은 법으로 말을 해야 된다. 법 통과로. 그런데 우리 후보께서의 발의 건수가 우리 당의 황교안 의원이 270건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하위예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민주화법 제가 말한 그것도 재판받고 다니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말한 경제민주화 4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당에서 우리가 해냈던 한 대표 발의 게 제가 그 어마어마한 예, 예. 대표 발의 알겠습니다. 통과시켰는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보다는 질로 승부했다. 예,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 예, 그 인정. 그런 부분 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때 예. 좀 정확한 최영조가 신문을 보고 안 보고 나오지 마시고 예, 저처럼 그 이렇게 무소속 자료를 후보,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무소속 후보 2명 한 제 거하고 주도권 왜 저한테 질문이니까 책임을 물으십니까 그걸? 예, 예, 그리고 그 보궐선거 부분에 대해서 저 시의원 지금 보궐선거 치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꼼수로 무소속으로 내세웠단 말도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 아니, 이전에 무소속 후보가 선거법 위반을 된 걸 왜 저한테 물어보고 또 국회의원이 만약에 그럼 당대표가 다 책임집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본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시스템 공천을 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리고 민주당이 그 대신- 무슨 시스템 공천입니까 지금? 아니 자기 당 걱정하세요. 왜 민주당을 걱정합니까? 지금 정확히 이 부분님. 공천하고 이런 걸 그러니까 가서 본인 일이 이렇게 재판에 재류 중이고 측근이 압수수색을 당했으니 만약에 보궐선거를 치른 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냐 안 지겠냐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제가 지시한 적도 관련한 것도 없고요. 그 당에서 아니, 과거에 당연히 서신동 선거에 무소속을 공천 줄 내보내가지고 때, 당에서 공천 줄 때 검증했죠. 그분이 지금 현역 민주당 도의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에서 이상길 공천할 때 검증했지. 왜 우리 당을 민생당에서 걱정합니까? 민생을 걱정하셔야지. 예? 도민들이 지금 시민들이 깝깝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끝날 때까지 민주당 공천이 잘못됐네, 잘 됐네. 그런 말은 지금 전북에서는 해야 됩니까? 문재인 정부를 보호하고 어떻게 한 석이라도 더 아니, 되찾아고 한 해야 석을 더 되는데 가져갈 당입니까? 얼마나 이거 전라북도를 꼼꼼히 대변하고 있습니까?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거 민주당이 사장님, 전라북도에서 한 어떻게 석도 골고루 가져가면 안 질문하라는데 되는 당이에요. 어떻게 두 분이 저한테 6분씩 쓰시면 예? 여보세요. 제지를 하셔야죠. 이거. 죄송합니다. 예? 이 후보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보궐선거에 대한 수억 원의 시민인의 혈세를 낭비한 거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게 무소속이 두 분이라니까요. 그게 왜 제가 무소속으로 그걸 책임집니까? 아니 무소속 예? 시의원을 내보냈는데 그분을 무소속으로 이후께서 나가가지고 공천을 무소속으로 줬잖아요. 그 재판 받아가 졌다니까. 근데 지금 그리고 그게 거기에서 당선된 우리 당의 후보를 또 그쪽으로 빼가게 했잖아요. 지금 우리 당의 시의원을 왜 민주당에서 빼갑니까? 누가 우리가 네, 뽑아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그 뭐 지역위원장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초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두 분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지금 전주시 완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도 메시지가 왔는데 한 분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골고루 좀 질문하도록 얘기를 해달라. 한두 분이 하는 아니라 지금 한 얘기였습니다. 분한테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다른 토론회에서 많이 예. 물어봤어요. 예. 처음 나왔기 때문에 물어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후보자들께서 양식을 가지고 골고루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수진 후보께서 6분을 가지고 골고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부담을 갖고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후보님들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 이상직 후보는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일군 업적이 또 장점이 있겠고, 또 최 후보님은 오랜 정치 생활 속에서도 그 도덕적인 깨끗함이 장점일 것입니다. 또 조 후보님은 도의원, 시의원을 거치면서 지역 실정에 밝고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오 후보님은 어려운 노동 환경 속에서도 시련을 극복하고 개선한 것이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제 장점이 있으면 뭔지 또 오영수 후보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멋있습니다. 너무 간결한데요. 그러면 우리 또 최영재 후보님, 제 네.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이 후보님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지난 토론회 때 처음 뵀는데 주장이 명료하고 또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후보님들이 모두 모여서 한 팀이 된다면 전주 발전 뭐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모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이상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사법시험 제도 부활 및 대입 정시 모집 확대라는 제가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소위 조국 장관 사태를 교훈 삼아서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뒷문 취업 고용 세습 차단,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이 공약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직 후보님 생각하는 제 공약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시험 제도 부활과 대학
정원 관련된 건 각 정부가 국민이 뽑은 정부가 탄생하면 정부가 가지는 철학이 있고요. 또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선당 후사하는 그 자세에서 저는 또 지금 후보지 국회의원이 선출된 게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이 만약에 된다 하면 제 소신을 좀 발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선당 후사 정신에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좀 더 4월 15일 이후에 발표하는 게 좀 적절치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뭐 이수진 후보 강점이 뭔가를 저한테는 안 물어보고 또 어려운 것만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에는 여성 지도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복지 전문성도 있고 또 공약의 지역 할당, 인재 할당제 같은 아주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예. 공약에 넣어서 네. 당찬 전문성 있는 여성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후보님 그러면 제가 저는 처음 뵙는 거라서 저가 어떤 사람인지 제 장점을 물어보기에는 좀 실례인 것 같아서 묻지 않았던 거고요. 제가 조금 바꿔서 그럼 이상재 후보님이 생각하는 정치인의 가장 최고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하겠다는 그 지역과 또 국가 국민을 위해 뭘 하겠다는 그런 그 사명감이 비장한 사명감과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전문 분야에 내 이것만큼은 하겠다는 그런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과 절실한 비장한 사명감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 그 토론회 때도 전주방송 토론회 때 말씀드렸지만 그 정치인의 최고 덕목은 정직과 진실과 또 역사가 판단해줄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재 후보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상재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대항 방직에 대한 의견이 혹시 바뀌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지금 나중에 혹시 의견이 바뀌신 게 있으십니까? 대항 방직은 전주와 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새로운 신성장 플랫폼으로 해야 된다. 그 대신 그 땅이 민간 땅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민간의 제가 입장과 없어서요. 투명한 그 행정 절차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제가 물어본 그 초점이 아니고요. 예. 그 후보님께서 그 신성장 플랫폼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었는데 4월 2일 노컷 뉴스를 보면은 이상직 후보는 적극적인 방향 제시가 아닌 전주시와 전라북도 개발 방안이 나오면 이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자체 방안이 없다. 공론회의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개발안이 나오면 이란이든 이야기는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아니, 그 기사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공약을 넣은 사람인데요. 아까 지금 말하던 신성장 플랫폼을 하겠다. 그 대신 투명한 특혜 시비 가면 투명한 행정 절차와 민간 사업자의 입장이 그 조율된. 네. 근데 4월 2일 노컷 뉴스 기사를 보면 이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방안 제시가 아닌 자체 제가 안 방안이 했기 때문에 없다. 아니요, 뉴스는 말씀을 잠깐만요. 제가 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하셨지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진실 여부는 기사님이 후보님이 들어가셔서 밑에 참모진들한테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사는 저하고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저는 신성장 플랫폼으로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 기사라는 거는 그 사실에 근거하고 진실에 근거해야 되는데 잘못됐다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상직 후보께서 6분 동안 골고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수진 후보께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전주 시민들 유권자한테 좀 코로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희망적이고 뭘 하겠다고 나오신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좀 희망적이고 그 마음이 이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공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수진 후보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낸 좋은 공약은 함께 소통해서 가다듬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전주 시민을 위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 지역인재 할당 법안을 추진하셨죠, 맞죠? 네.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저도 혁신도시 고용특별법을 공약을 했고 국회에서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박혜자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게 최종 결론 말씀드리면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셨지만 첫 발을 내딛었고요. 이후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2019년 같은 경우에 22% 정도를 할당해야 된다 가이드라인 제시했고 자기 재임 기간에 한 30%를 까지 늘려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수진 후보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번쩍 띄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 혁신도시에 국민형 기금운용본부,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 농촌진흥청,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이런 좋은 공공기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하신 건지 할당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배경과 채택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의 문제 중에 하나가, 현안 중에 하나가 전주의 청년들이 외부로 많이 유출되고 나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의무화법을 저는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올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이곳에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전주에 있는 기업만으로는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다 채용할 수 있는 건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대안방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그런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든 다른 중소기업들이 이곳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기업 유치를 하는 것 또한 정치인의 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거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만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법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좀 지역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역 인재 육성 할당 법안이나 또 데이터 센터, 특히 금융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융 중심지 지정에 IFC 국제 파이낸스 센터와 더불어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가장 좋은 인프라이기 때문에 계속 소통해서 네. 금융중심지 지정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역인재 할당 법안도 제가 계속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는 좀 계속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영철 후보님이 공공배달 앱 제안에 가서 공약에 넣으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주 좋은 공약입니다. 실제로 요기요가 어느 회사인지 아세요? 어느 나라 회사인지? 독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요? 지금 다 전체적으로 다 지금 독일 회사로 넘어간 걸로 알고 원래 있습니다. 이제 전통 토종 앱이었는데 요기요는 14%, 배달의 민족은 7%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음식점에서 배달의 민족을 주로 이용을 했는데 이게 독일로 하면서 이게 합병이 되면서 이게 독과점 이슈, 담합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는 이제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꼼수를 피웠어요. 정액제로 했고, 그런데 7%, 14% 올리는 조짐이 있고,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면서 한 건당 얼마로 한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 건당 5.8%로 한 겁니다. 이건 삼성전자, 현대차, 협력업체 해도 영업이익률이 2, 3%뿐이 안 되는데 한 건당 매출액의 5.8%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소상공인 자영업이 어려운데 지금 대면 접촉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때문에 배달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덤탱이를 씌우는 겁니다. 5.8%로. 근데 이거 긍정적인 효과가 났습니다. 군산시에서 강윤준 시장이 배달의 명수라는 앱을 자체 개발했고 무료로 배달해줘요. 그리고 경기지사가 군산 배달의 명수를 같이 쓰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이 공약을 낸 취지가 어떻습니까? 군산의 성공적인 예도 있고요. 금방 이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 거대 자본으로 그 앱을 개발한 배달의 민족을 몇 조로 이렇게 팔린 걸로 알고 맞습니까? 예. 그런 어떤 중대한 것들을 독과점을 위해서 그걸 가져가서 외국 자본이 또 흔든다면
오히려 그 중소상인들이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자체적인 앱 개발을 통해서 전주 소상공인들에게 잘 하셨고요. 주기, 제가 이제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전통시장에 무료로 배달하는 걸 하고 있고요. 조영철 후보와 상의해서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오형수 후보께서 6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골고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하자가 넘치는 후보는 결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저는 유성정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떴다방 정당, 먹튀정당, 아마 정당 역사에 가장 나쁜 기록을 남게 될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 적폐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없어질 정당의 투표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투표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직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어떤 관계예요? 원래 그 법안 취지는 소수정당 진출로 다양성을 확보하자고 말한 거 아닙니까? 오 후보님 말대로. 네. 어떤 관계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전 설명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 다양성을 확보하자 한 게 그 원래 법안 취지인데 그 준연농제 비례대표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됐습니다. 그 제가 이제 듣고 싶었던 것은 어떤 관계냐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 지금 후보님께서도 지금 더덕그릇이 변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이 유성정당입니다. 지금 사실은 어이없거든요. 어이없습니다. 떴다방처럼 선거를 앞두고 비례형 정당을 창당해서 무슨 정당을 대부업처럼 돈 꿔주고 심지어는 의원 꿔주고 엄연히 다른 정당인데 공천에 개입하고 뭐 자매정당이니 형제정당이니 누가 적자니 효자니 이게 이 정치의 막장 드라마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수진 후보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어떤 관계입니까?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알고 있는 관계입니까? 예, 솔직하시네요. 네, 솔직한 답변입니다. 꼼수 정치, 짝퉁 정치, 이 유권자가 정말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을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최영재 후보께도 묻겠습니다. 지금 무소속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은 아마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혹시 당선되면 어디로 좀 가시려고 합니까? 민주당의 형제정당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자매정당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본갓집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소속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는 다른 틀린 표현 같아요. 의원은 증명돼 있으니까. 의원은 각각 헌법기관이니까 그러긴 하지만 따라 승부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거 한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민주당에서 배제당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수에 의해서 그랬고 시스템 공천이 아닌 사적인 공천이 됐기 때문에 이걸 고쳐내면서 민주당을 더 강하고 더 크고 또 도덕적으로 권위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거는 선거 전의 생각인 거고요. 선거 후에는 또 상황이 여러 가지가 변화될 것이고 또 당 대표라든지 또는 의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민주당에 원래 제가 민주당 새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당 출신들 민주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이 유성정당, 형제정당, 자매정당, 본가정당을 물어본 것이고요.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은 거대 양당의 그들만의 어떤 특권과 기득권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국민들의 대변하기 위해서 또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대 정당들이 의석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비례 유성정당을 만들어서 1당도 마찬가지고 2당도 마찬가지고 특권과 기득권을 이주하기 위해서 정말 백주대낮에 반칙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판자인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을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꼼수 정당에 대해서 우리 조영철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행히 꼼수 정당이 아닌 정당이 우리 기호 3번 민생당과 정의당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60년에 정치는 항상 부정부패, 비리, 무관심, 혐오 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나마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 저희 제3당인 민생당과 비례 이주이지만 정도를 가고 있는 정의당이 정도를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생당도 주민과 그리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첫 번째 정동영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 처음에 주장을 했었죠. 소수와 약자,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할애한 것인데 이것을 민주당과 통합당이 잘못 만든 것이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촛불 혁명 이후에 정말 가장 바뀌지 않는 것이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를 바꿔야 합니다. 집권당이 되었지만 민주당은 뭔가 화끈하게 개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유성정당까지 만들어서 찍어달라고 엄살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6번 오형수 정의당 오형수 함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시 완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후보자 여러분께 드리는 개별 질문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조형철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 후보께서는 공공보육 100%를 실현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재원이 필요할 테고요. 또 정부와 지자체 많은 노력이 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인간의 삶의 전체적인 원 사이클 중에 첫 번째 단추가 유치원 보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재원부터 말씀드리자면 국가에서는 2021년까지 지금 공공보육을 40%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보육이 한 18.7%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를 제가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아이들의 저출산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난 10년 동안 국가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약 100조 이상 돈을 들였는데 거기에 따르는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돈을 투자한다고 아이들이 많이 낳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의 사이클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부터 그 부모들이 젊고 아직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서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40%까지 2022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2021년으로 좀 당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40%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조금 더 힘을 써서 해마다 10%씩 상향하다 보면 한 2027년 정도면 100%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보육체제가 이제 보건복지부나 그다음에 교육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뭐 어린이집하고 제가 도의원 할 때 교육위원을 해봐서 아는데 어린이집하고 이제 유치원하고 또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고 지자체마다 또 다른 예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어나야 할 필요도 있고 첫 번째 사이클의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는 공공보육의 100% 확대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바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의 예우랄지 유치원 사설 유치원의 국가에서의 선정이랄지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사회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지요. 정부와 각 자치단체도 잇따라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예상했던 못한 재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 법을 제가 만들고자 이수진법 제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 문화센터 강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제가 그 법안을 내려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512조 2천억 원 정도 줍니다. 그중에서 보건복지 고용 예산은 180조 원 됩니다. 이게 예산안에서 고용복지 보용 예산이 한 1조 원 정도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으로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권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왜 소득 하위 70% 기준이어야만 하냐, 우리는 왜 받지 못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돈이 지급되는 것은 옳은데 그 절차, 그 대상에 대해서 불만이 가지게 되는 게 사실이고 그것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복지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다면 빠른 대처로 국민들의 마음을 감싸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게 바로 국가의 의무입니다.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복지 매뉴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용으로 이용한다는 오해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상직 후보의 공약 중에 코로나19 금융경제 처방안에 취약계층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긴급재난소득을 전 국민에게 150만 원 지급하는 방안을 이수진법에 담겠습니다. 소득 이하 70% 기준을 산정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은 물론이고 경계 침체 방지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을 이수진 법안으로 담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상직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기생충 등 많은 영화가 제작되었고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영화 산업이 기대만큼 시너지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를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약에 대한 일환으로 전주형 할리우드, 전라우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제가 실제로 기생충 때문에 영화 촬영소나 전주가 다시 재조명됐지만 실은 전주는 한국 영화의 중심지였습니다. 50년, 60년대 피아골이라는 영화도 촬영했고요. 그리고 또 전주가 국가 관광 거점 도시로 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은 지금 한옥마을 찍고 여수로 간다는 그런 또 안 좋은 용어도 생겼는데요. 체류형 관광도시로 탈바꿈을 하려면 한옥마을 하드웨어적인 게 소프트웨어적인 게 많은데 지금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는 이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 인도의 발리우드 같은 이런 컨셉으로 전주 상림동의 영화 촬영소에 영화 산업체험단지가 전라우드가 필요하다. 실례로 유니버설 스튜디오스들 사회자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시청자에 다녀왔을 텐데요. 거기에 다양한 컨텐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문화산업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청사진은 영화 역사 기록을 다 보존하면 부지가 많이 필요하니까는 영화 박물관을 만들고 4DX나 VR, AR 등으로 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생충의 피자 가게니 저작거리, 시대별 특화된 세트 등등 이 인프라를 일단 구축하면 거기에 여러 콘텐츠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방점을 짓는 게 있습니다. 실은 BTS 방시혁 대표하고 넷마블 방준혁 대표가 전라북도 출신이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듯 청년 시절에 서울로 가가지고 이렇게 글로벌 기업을 만들고 BTS를 세계적인 글로벌 뮤지션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영화 문화 콘텐츠 창업 생태계도 또 조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오형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 해결 방안 중 하나로 황방상 터널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환경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황방산과 관련한 후보의 생각, 그리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도 저는 복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또 쾌적한 숲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시민의 생태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황방산을 명품 힐링 도시숲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도 이미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서 주변을 도시공원 조성할 수 있도록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는 미세먼지, 그 다음에 도시 열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악의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것을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대책은 바로
도시 수비입니다. 건강하고 또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더 도시 숲을 보존하고 확대하고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후보는 황방산을 구멍을 뚫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완산구의 전국 폭염 취약성 지수가 전국의 1위입니다. 나무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26.5%에 해당되고 초미세먼지는 40.6%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정말 유일한 대책은 바로 도시공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재 사실상 그 방치되어 있는 황방산을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서 편백숲이라든가 그래서 이 전주에 사는 또 외국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를 대표하는 명품 도시숲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은 산림청의 힐링 도시숲 사업이라든가 또 국비 등을 지원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주를 위해서 또 전주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 질문 마지막 순서네요. 최형재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교통난 해결책으로 수년째 마을버스와 간선 수납버스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은 재원 마련 또 기존 버스 회사와의 의견 조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중교통은 공공재입니다. 학생, 노인, 어린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어도 또 갈 수 있는 곳, 이게 대중교통이어야 됩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복지 차원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신 삼천 효자동 지역은 사실은 대중교통은 많이 불편한 그런 지역입니다. 과거 팔달로라든지 또 기린대로 이렇게 원도심 중심의 대중교통이 설계됐고 그렇게 운영되었는데 도시가 이제 팽창되고 확장되었지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또 이제 기득권이 있어서 좀 개혁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승과 이동 이런 것들이 좀 편리성이 있어야 되겠고 또 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도로 개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동, 삼천동, 효자동 지역 그러니까 신시가지 중심의 어떤 대중교통 개선책 한 6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송천동 에코시티에서 혁신도시까지 이런 효천지구까지 남북을 관통하는 이런 관선축이 필요하고요. 또 서부권을 중심으로 혁신도시에서 아중리로 갈 수 있는 동서축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서부권에서 아까 원도심으로 바로 갈 수 있고 또 전북대학교라든지 전주시청 이동성이 많은 이런 순환 노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선을 만든 다음에 마을버스로 골목골목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번째로는 BRT 그러니까 간선 급행버스를 마련을 해서 서부권 남북 측에 도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교통 약자를 위한 이용시설의 대폭 확충을 통해서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콜버스 또 콜택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시민과 서부 신시가지에 있는 분들이 대중교통이 소외되어 있는데 이걸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후보자 주도 자유토론입니다. 종전에 했던 대로 각 후보자께서 6분의 시간을 가지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르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수진 후보께서 시작하시죠. 네. 저는 아까 오영수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잘못 살리고 있는 지금 현 시점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수 노름을 하고 있는 국회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복지정책 행정학 박사로서 2026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세계적 건강도시 전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복지카드 도입으로 고령화에 대비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는 또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 또 확충돼야 된다고 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재정 지원과 실버 건강센터 지원이 또 필요하다 합니다. 제가 논문을 써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노후 소득 보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또 필요한 게 뭐가 또 있겠습니까?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직 후보님은 이 복지 프로그램에 공약 내놓으신 것 좀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국립 치매 걸리면 온 가족이 다 힘든데요. 그 국립 치매 요양병원과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좀 분위기를 바꿔볼 겸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즘 선거운동 중에 몹시 또 바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최근에 읽으신 책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영철 후보님, 요즘 예. 선거철이지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잘 안 들리.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책이요. 세금? 책. 독서 하신 거 있으시면. 아, 최근에 읽은 책이요? 네. 뭐 선거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깝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 과거에 제가 선거 때가 되면 한 번씩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그 무한한 도전과 그리고 본인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해갔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거인의 몰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내용까지 일일이 설명을 해드릴 수 아닙니다. 예. 아, 네네. 말씀만 들어도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읽은 것 중에 하나가 늦게 한글을 깨우친 어르신들이 펴낸 시집 이 감동을 나눕니다라는 책을 읽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 하나하나 손으로 꾹꾹 눌러 쓰는 그 글을 보면서 진심을 느꼈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 있는 정치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 자기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 못한 말 중에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법 제정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세부적인 항목으로 청년 취업 책임제 및 청년 공공임대 주택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직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저희는 지난번에 한번 토론을 해가지고 질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벼운 질문입니다. 한국 정치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정치의 문제, 민생 현장을 도외시하고 패거리 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정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이런 게 패착이라 보고요. 이번 21대에는 각 당을 떠나서 전문성 있는 특히 민생 경제를 많이 아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게 좀 약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혐오감을 갖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직 후보님 아까 금방 말씀하신 정치 패거리라는 말씀을 쓰셨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막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은 좀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공천할 때 좀 시스템 공천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있는 분들을 골고루 하고 공천을 하면 결국은 또 선택은 국민들, 시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면 물론 떨어지는 분도 있고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가면 서로 견제와 균형 그리고 과거에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나 권노가 장영달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 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좀 운치가 있고 정치가 좀 살아있는 또 뭔가 생산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후보님께 이상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공천에 대해서는 공정과 정의를 지켜낸 공천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후보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예, 선수였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공심위만큼 16분인가 공심위원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또 지역의 낙하산식을 하는 게 아닌 지역 알겠습니다. 민심을 하는 철저한 시스템 공천이었다 저는 한 말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직 후보님이 그 전주방송 토론회에 나오지 않은 것 또한 선거 전략입니다. 하지만 됐습니다. 그거를 알고 그거를 투표로 반영해 주실 수 있는 건 시민의 몫입니다. 예. 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직 후보께서 6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행재 후보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최행재 후보가 직접 했다고는 저는 안 보지만 너무 많은 네거티브를 전주을 또 특히 시민들한테 피로감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관계만 예, 아니요 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2년 김문수 의원 등이 참여한 민중당 후보로 덕진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적 있습니까? 네. 거기서 낙선하셨죠? 네. 그리고 2006년 전주시장 예비후보 민주당 등록 후 컷오프 탈락했죠? 예. 그리고 2012년에는 국회의원 완산을 민주당 예비후보로 경선에 탈락했죠? 예. 그리고 2012년에 대선에 손학규 후보의 전주본부장 및 상황실장을 역임했습니까? 2012년 대선. 예, 상황실장 그건 아닙니다. 전주본부장 했습니까? 도왔습니다. 직책을 맡지 않고 도왔습니다. 언론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전주본부장 상황실장 이렇게 직책이 있던데요. 상황실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주를 맡으셨어요? 예. 그럼 전주를 맡으신 거네요? 네. 그럼 2016년 국회의원 전주를 지금 이제 완산을 후보로 예. 후보로 공천을 받았지만 새누리당 정우천 후보에게 떨어졌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민중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번에 무소속인데 우리 민주당은 중앙당에서는 탈당한 후보는 경선 불복 탈당한 후보는 입당 불허 방침을 발표했는데 네. 자꾸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오영식 후보도 말했듯이 이런 데 대해서 어느 당으로 입당하겠다는 것인지와 또 지역이 덕진구였고 완산을이었고 또 국회의원과 시장 그리고 또 개성 낙선을 했고 손학규 후보를 지지한 본부장을 맡았고 이게 정체성과 과연 어느 당을 지향하는 건지 또 어느 당 입당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있는데요. 답변만 합니다. 정체성은 분명하게 개혁적이고 개혁하고 또 진보적인 그런 성향입니다. 그런 부분에 맞는 활동을 했고요. 손학규 후보는 그때 당시 민주당의 유력 후보였습니다. 예, 지금 상태가 아닌 그때 당시 민주당 후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선거에 나갔던 이건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제가 이상직 후보와 경선을 해서 이겼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겼었지만 그 지지를 내가 부족해서인지 이상직 후보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 그런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예. 옷 색깔도 그렇고 막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그럼 이 옷은 파란색으로 잘 구별하고 계십니다. 시민들께서는. 왜 민주당을 자꾸 공격을 하십니까? 시민들은 잘 민주당 공격 안 씁니다. 저는 이상직 후보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경선 컷오프 당했잖아요, 이번에? 예? 그거는 왜 그랬는지는 아마 이상직 후보가 제일 잘할 거예요. 컷오프 됐어, 안 됐어요? 모든 국민은 모릅니다. 왜 제가 여론조사 1등이고. 컷오프 됐냐, 안 됐냐. 또 유력한데 왜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상직 후보는 알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상직 후보가 알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컷오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예. 배제됐어요. 그러면은 왜 재심 신청 왜 안 했습니까? 뻔한 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직 후보가 잘 알 거예요. 저는 유일하게 후보인데. 이상직 후보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가기에 명분 싸움 아니에요? 이상직 후보와 한 2명 정도의 이른바 실력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내용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네. 재심을 신청해가지고 당당하게 민주당에다가 해야 재심도 신청 안 하고 나간 분이 왜 가서 막 민주당을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헷갈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무소속인 줄 알고 민주당 후보는 자격이 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게 시민의 의견입니다. 2003년에 기업을 하면서 증권거래법 공시위반으로 벌금을 내고 그게 헌법재판소의 양벌 규정이 가혹하다 위반이 돼서 이제 대표이사는 안 하고 법인만 내는데 그게 거의 17, 18년 전이고 19대 국회의원 또 그리고 21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할 때 정부가 얼마나 철저히 검증하고 하는데 그게 지금 거의 20년 된 걸 가지고 지금 흘러간
그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좀 시민들한테 좀 긍정적이고 아니, 이게 시민들이 좋은 아는 정책도 많이 있으시던데 그걸 가지고 좀 저하고 같이 소통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정책 토론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TV 토론에 나오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그 정책을 실현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저기, 먼저 보는 거예요. 저 벤처 세계 4강 위원장이 어떤 위원장이 큰 자리인지 아십니까? 전국에 아니, 그 당직에서, 벤처가 많은데 중앙당에서. 제가 위원장을 예.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당에서 선거하면서 당직 다 주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당직 있던데. 시민 공약을 받았어요. 제가 질문하는 건 시민 공약을 받아 제안했고 시민들한테 공약 반지라고 해서 얼마나 좋은 공약을 많이 냈습니까? 다 알렸기 때문에 네. 이 그런 그러니까 좀 그런 공약을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걸 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조영철 후보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 전문대학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아주 좋은 토론 제안입니다. 그래야 아까 말했듯이 금융중심지 지정도 되고 그 데이터 센터와 금융 데이터 센터 뭐 금융 전문대학원 같은 게 필요한데 그 전주대도 있고 저도 물론 전주대지만 뭐 전주대가 지역이 있지만 전북대도 있고 여러 우석대 많은데 원광대 함께 해야지 왜 꼭 전주대입니까? 전주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전북대 아니에요? 탄소도시, 예, 전북대 대학원 하고요. 그다음에 금융학과가 전주대에 마침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지정한 시간이 것이지 뭐 다 모기하고 됐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예. 네, 지금 자유토론 진행 중인데요. 뭐 주제는 자유롭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신 공격이 될 수 있는 얘기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공직선거법상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아주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되 정책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오형수 후보께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6분 동안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토론 주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조영철 후보님께 들어가겠습니다. 예. 혹시 지금 지금 현재 이번 선거에 나온 정당 이름 아세요? 대부분 여기에 있는 정당하고 비례정당 2개 정도만 그런 정도는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당이 이번엔 뭐 그 선관 뉴스 나와 계시는데 손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개표를 그 정도로 많은 정당이 나와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참 괴롭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뭘 드리고 싶냐면은 정의당은 정의로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기업에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노동자를 지키라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주장입니다. 정의로운 위기 극복이 안 된다면 한국 사회는 더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고 또 정의로운 위기 극복이 안 된다면 민생은 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직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이 공공의료 확대를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그 공약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근데 지금 지역 책임 의료기관 일부만 지정하고 지금 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생각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좀 잘하고 있다가 보고요. 그 대신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그 예가 메르스 사태와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책 그 부분을 아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으로 좀 안타까운 게 전북대에 있는 공통 그걸 인수하는 국립 감염병 연구소로 좀 확대하는 부분 등등이 좀 제가 이제 물어본 하면 것은 공공의료를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이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 의미를 좀 물어본 거고 어쨌든 벌써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이 반절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결국은 않겠다는 얘기고 또 정의당은 돈벌이에 급급한 민간 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을 확충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 건강의 위기를 넘어서서 정말 민생 위기로 시달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정말 그 최악의 경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상직 후보님께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100만 원의 긴급 재난자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죠. 제가 그 민주당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가 50만 원 한다고 하는데 국비도 50% 매칭해서 100만 원을 줘야 되고 그런 재난기부법도 제정해야 된다 등등. 그리고 간이가자제도 4,800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 70%라고 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 전주시에서 이 재난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행정기관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이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그 행정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행정 낭비가. 그래서 저는 그 당장 먹고 살기 힘드는데 소득 파악하기 위해서 이 30% 걸러내고 이거 어느 천년에 지금 한다는 얘기인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70% 이하를 줘야 됩니까? 아니면 정의당이 주장하는 선별 없이 전 국민에게 일단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 분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예산을 하다 보면 정부 예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줄이려고 하고 있고 정부나 당은 많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접점에서 이제 70%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이제 뭐 들어가면 이걸 긴급으로 하지 말고 재난 기본소득을 이렇게 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별적으로 지난 그 IMF 때 기업과 은행에 투입된 공적 자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자칭 또 경제 전문가신데. 언제요? IMF 때. IMF 때요? 네. 그때 공적 자금 엄청나게 투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167조 원이 공적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 소득을 주면 52조 원입니다. 이것은 대국민 저는 공적 자금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돈을 돌게 해서 경제를 살리게 하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주장입니다. 그 이수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뭐 박근혜 이명박 쭉 그 의료 민영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저 이수진 후보는 그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의료 민영화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좋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공의료 알겠습니다. 강화돼야 합니다. 예. 다음에는 최형재 후보께서 6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골고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이상직 후보께 몇 가지 좀 물어볼 게 많네요. 또 저만 계속 하세요? 2002년 주가 조작 이거 말씀하셨는데 주가 조작 조사하실 때 저는 민주화 운동했고요. 이런 다른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적 이익을 남기는 기업 운영하실 때 저는 공적인 시민운동 활동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는 노조 집행부 이 후보님 노조 집행부. 제가 아까 물어봤으니까 정치 히스토리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대 총선 민주당 경선 통해서 후보 됐죠? 예. 19대에는 경선 후에 당선되셨고요. 예. 20대에는 경선 탈락하셨죠? 예. 18대는 이제 주가 조작 전과로 인해서 경선에서 배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보니까요. 아니 그게 어떤 근거로 18대에 그러니까 자꾸 허위 사실이나 맹해서 하는데 나중에 확인하시면 돼요. 18대에 아니요 20대에 경선 탈락한 것을 부상 답변을 하셨는데 김용민 TV라든지 이런 각종 언론의 보도자료를 대서 저격 공천에 공천 학살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저한테 물어봅니까? 아니 이 말을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김용민 TV를 들어가면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격 공천에 학살됐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권자들이 아니 전주 시민 5만 명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선에서 제가 이긴 거 아닙니까? 근데 저격 공천입니까? 저는 재심을 했죠. 아니 저격 공천이냐고요. 그러니까 재심을 했고. 아니 이게 저격 공천이냐고요. 그 재심 기간 그 중에 시민들이 뽑은 것 또 제가 뽑힌 걸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시스템을. 재심을 했고 거기에서 그 경선 당일날 음성 파일을 돌렸지 않습니까? 최 후보가. 그것 때문에 재심을 오래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선 파일 문제는
그 경선 파일 문제가 당일날 아니라고 했잖아요. 당일날 아니라고 그거는 아니, 우리 일부 유권자들이 잘 돌아가기 모르실 있지 거예요. 모르실 거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어때요? 그러니까 그 허위 사실 아닙니까? 저격 공천 당한 거? 저격 공천했다. 이거 허위 사실 아니에요? 그때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네 군데. 저희가 그때 음성 파일을 돌렸지 아니 그러니까 않습니까? 저격 공천입니까? 아닙니까? 공심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아니 공심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공심이 아니라 우리 유권자들이 한 거잖아요. 근데 언론에다 이렇게 퍼뜨렸으니까 이건 허위 사실 같은데. 왜 유권자가 그걸 합니까? 아니 예. 여론조사로 했잖아요. 여론조사 5만 명 가지고. 그때 그걸 돌렸지 않습니까? 아니 여론조사 파일을. 5만 명 가지고 있는데 저격 공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허위 사실이에요? 아니면 저격 공천한 거예요? 아니면 경선에서 탈락한 거예요? 그 의미는 그때 예. 일기 2번 5차례 했는데 첫 번째 할 때 그거 알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더불어민주당 아니 그건 저격 여론조사 공천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저격 공천입니까? 아니면 경선에서 탈락한 겁니까? 그 뜻을 봐서 지금 알겠어요. 최영규 그러니까- 할 때는 이건 더불어민주당 아니, 여론조사 시간이 결과입니다 없어요. 하고 나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허위 받았어요. 사실- 그리고 아니, 근데 저격 공천이 맞아요?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니 저격 공천이 맞냐고요? 문제를 제기하니까는 그 다음에 아니, 이 두 번째부터는 그 저격 문구를 공천이 뺐어요. 맞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귀하는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아니, 이게 물어보고 저격 공천이 했잖아요. 맞냐고요? 예? 예, 아니 그러면 하여튼 언론에 나온 건 저격 공천이라고 했는데 허위 사실인 거죠. 응? 허위 사실 아닙니까? 1번 첫 번째 여론조사 할 때 더불어민주당 아니, 여론조사 허위 사실이죠. 했잖아요. 그리고 두 예, 번째, 알았어요. 세 허위 번째는 그 사실을 문구를 확인해보고요. 뺐다서 항의를 하니까 그리고 예. 잘 알면서 왜 그래요? 아니 잘 아는 분이 경선이 그렇게 된 걸 아는 분이 아니, 왜 두 그래요? 번째부터 바뀌었잖아요. 자, 그 그리고- 문구가 잘못됐다고 해서. 예, 그러니까는 벌금 1,500만 원 받은 건 맞죠? 잘못 여론조사 주가 했다는 조작으로 거 1,500만 원 아닙니까? 받는 건 거기서. 맞죠? 그 공심에서 인정한 거 아니에요? 예. 잘못 여론조사 했다는 걸. 그리고 예? 그 이상직 후보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 이상직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 많이 처벌받고 또 감옥 간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형님이 감옥을 가셨는데 이런 생각 가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좀 전주 시민과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왜 자꾸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걱정은 다 한 거예요. 예. 그 최행제부 가정사도 복잡한 게 많잖아요. 그걸 하세요. 왜 복잡한 걸 얘기하세요. 나무 가정사 가지고 예. 이 공개 아니 그러니까 전자리 그런 어떤 생각이 코로나를 드셨냐고요. 어떻게 극복하시니까 뭘 아니, 하고 이렇게 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지. 조영철 후보께 한번 묻겠습니다. 예. 예. 혹시 선물 받으셨나요? 저는 못 받았는데 이상직 후보가 명절 선물을 보내서 뭐 조사를 받고 이러더라고요. 혹시 받으셨나요?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 연루가 돼서 지금 압수수색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저하고 상관없는 건 그리고 말을 확실하세요. 저도 네? 영상을 봤는데요. 서신동의 한 교회에서 대통령님이 정은천을 꺾어라 이렇게 보냈다고 했는데 그 사실입니까? 영상을 예, 저도 봤습니다. 영상을 봤습니까? 영상을 직접 다 들어봤습니다. 직접 취재한 다 거예요. 영상을 들어봤어요. 본 거예요. 예, 아니 영상을 어디서 아시안 뉴스 입수했어요? 통신에서 나온 영상을 봤습니다. 어디서 영상을 입수했어요? 아시안 뉴스 통신에 나왔어요. 아니 영상을 봤는데 어디서 다 입수했어요? 봤는데 대통령님이 정운천을 꺾으라고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게 사실이냐고요. 거기에 대통령이 정은철 꺾으란 말이 없어요. 예? 아 그래요? 대통령이 그 말을 하여튼 일하고 그 와라 아시안 했는데 뉴스 통신에 정은철을 거꾸로 예, 나왔다는 취지죠. 왜 있고요. 자꾸 억지 춘향이를 하십니까?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자꾸 예. 저는 이런 이상직 후보가 이렇게 사퇴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죠. 선거법 위반했죠.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기서 고발됐죠. 그런데 전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또 그 해명도 하지 않고 또 뭐 자객 공천이든 자기의 필요한 말만 엉뚱한 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정말 생책이 좀 멈춰주고 만약에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검찰을 조사를 받고 이렇게 돼서 만약에 정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민들의 허탈감 누가 극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쁜 정치는 아웃시키고 좋은 정치 시간이 선택해 다 됐습니다. 주십시오. 저 여러분의 시민 후보 9번이 해내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조형철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6분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회를 보면서 두 분의 파란 잠바를 입은 민주당 성향의 후보들이 지금 민주당이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되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경제 위기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GDP의 30%, 즉 1,100조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뭐 띄워와라, 뭐 가져와라,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는데 상중하로 신용을 따지고 하위 30%는 가면은 1,0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그것도
연체가 300만 원이 있어서 300만 원 구하러 다니다가 판이 나버린 이런 나라와 이런 현재 상황 속에서 독일처럼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제시를 하면 바로 세금 신고 그 번호만 되면 민간인들에게 660만 원,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에게 1,200만 원 현금으로요. 5인 이상은 2천만 원씩 지급을 하는 1,100조에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생당에 우리 유성엽 후보가 첫 번째 추경을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민주당이건 통합당이건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건 그거고 이제 질문 들어가야죠. 지금 그 민주당 공천 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선거인데 잘 됐네 잘못됐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전북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정당이 누구인가? 적통적자로서 김대중 정신을 이어오면서 호남을 대변하는 세력과 전북의 권익을 대변하는 세력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직 후보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어요. 전북의 뭐 금융 중심지, 뭐 탄소법 어떻습니까? 전라북도는 몇 년간 준비하고 이런 걸 갖다가 작년 언제부턴가 대구에서 우리도 탄소 도시 만들겠다 했더니 민주당의 간사인 송기현 의원이 나서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 7조 원이 전주로 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발목을 잡는 건데 작년 12월에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이번에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와가지고 해주겠다 해놓고 또 미뤘어요. 왜? 선거가 가까우니까. 2월 임시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또 미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프랑카드 뻔뻔하니 길거리에 다 걸어놨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찍어주면 5월 달에 마지막으로 탄소법 통과시키겠다. 이게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까 제가 들었던 거, 표는 어디 있습니까? 표는 호남에서, 돈은 영남으로. 일자리를 위해서 호남에는 딱 400억, 광주에 그것도. 그리고 구미공장에는 여긴 어디예요? TK입니까? 5천억. 그 다음에 울산에는 2조. 이렇게 하고 군산공장에 10원짜리 하나 안 줘가지고 군산에 지금 5천 명이 지금 가장들이 지금 집을 뭐예요? 직장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시의원 100%를 지방선거 때 뽑아줬는데 거기에 지금 보궐선거가 있고 전주시 효자동에 보궐선거가 있고 지금 지난 군수 보궐선거가 있는데 또 뻔뻔스럽게 그 귀책 사유도 인정하지 않고 민주당 후보를 내면 당선된다 생각에 다 지금 공천을 내고 있습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자,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탄소법 이때 검찰 개혁하자 촛불 들고 좋습니다.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이 중요하죠.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한 사람들은 대통령께 오히려 부담만 드리잖아요. 공천받기 눈치분이라고 이거 탄소 이거 전라북도 죽게 생겼는데 이거 통과 안 시키면 우리 죽는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파란 옷 두 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저기 이상직 후보 뭐 했습니까 이거? 근데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저는 그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지금 10분 중에 8분이 민생당 의원이고 성향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생당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현역 의원들이 민생당 의원이잖아요. 제가 그쪽 당에 가서 말씀하셔야지. 민생당 의원들은 왜 저한테 지금 말합니까? 이상직 후보가 국회의원 하는 시절에 5천억 예산이 증대된 걸 4년 동안에 1조 5천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니, 탄소법 말씀하는 겁니다. 탄소법 탄소법도 마찬가지죠.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그 민생당 의원이 더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민주당이 항의를 하고 해야죠. 전북을 대변하는 정당입니까? 우리는 좋습니다. 다수결로 해야 되니까 악착같이 대통령 바지락이라도 잡고 노력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왜 딴지를 거냐 이겁니다. 딴지를 안 걸었습니까? 제가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짓말이잖아요. 이번에 표 몽땅 달라. 그래서 몰표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왜 거짓말이라는 말씀? 그게 지금까지 해온 행태가 그렇습니다. 민주당 찍어서 되겠습니까 이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을 대표하는 정당 맞습니까? 이 후보님? 민주당 지지율이 65% 되니까요. 지금 이 시대 정신 예, 시점에서는 맞습니다. 시대 정신이 맞다고 봐야 될 것 표만 같습니다. 가져가는 게 시대 정신입니까? 전북을 대변해야죠. 탄소법 악착같이 나서서 왜 부산에서 김부겸 의원이나 그 표가 떨어지면 민주당 표 떨어질까 봐 전주 눈치 보는 것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7명이니까 저쪽에 새누리당까지, 죄송합니다. 통합당까지 하면 17명이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을 밝혀하고 전주의 제3금융 중심지가 가면 부산이 안 된다고 나서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누가 하나 나서가지고 대통령님 찾아가가지고 오히려 대통령한테 부담만 드리는 민주당 후보들 아닙니까? 제가 재선되면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그게 말이 또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토론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 시간이 다 돼서 할 수 없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님들께 우리 1분씩 드리겠습니다. 기조연설 순서 역순으로 우리 지금 열심히 흥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영철 후보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효자 삼천 서신동 주민의 절박합니다. 1997년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 교체 당시에 민주당에 정동영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전주시의원에 30세의 젊은 시의원 조영철이 있었습니다. 25년 살아온 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시민과 전북 도민을 위해서 살아온 정당과 인물이 누군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시현상에 빠져서 민주당을 다시 지지한다면 표를 싹쓸이해 가고 결국은 또 팽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자 씨는 남겨놔야 할 겁니까? 정동영 대표를 도와주시고 전주 을에서는 조영철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100% 준수한 후보, 대한민국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협의회가 추천한 전국 지방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깨끗한 선거를 치른 후보 조형철이 민생당에 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최형재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예전엔 그랬습니다. 후보가 부도덕해도 나라의 곳간을 털어가도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못된 정치인은 퇴장해야 합니다. 이상직 후보는 주가 조작 교사를 했던 걸 인정하면서 옛날 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항공사 직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데 파렴치한 아빠 찬스로 수백억을 몰려주려고 지독한 자식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로는 청년들의 희망을 얘기합니다. 허위 사실을 쏟아내면서 공정하다 말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부끄러운 정치인 아웃시키고 깨끗한 정치인 저 최형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오늘 제안한 단일화를 유념해 보시고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사표 방지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전주를 다시 자랑스럽게 만들겠습니다.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오형수 후보께서 1분 동안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칙을 지키는 정의당 교육번 오용수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치 때문입니다. 지금 거대 양당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술잔 나누듯이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사표 넘치도록 주는 것이 사표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후보에게 주는 표가 진짜 살아있는 표입니다. 교육번 오용수, 정의당 오용수, 원칙을 지켜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정도를 걸어 시민 곁에 항상 있겠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삼천 서신 유권자 여러분, 정의당 후보 교육번 오용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상직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지켜보시니 어떻습니까? 누가 전주 미래를 이끌어갈 후보인지, 누가 전주 경제를 띄울 인물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저 이상직은 검증된 일자리 경제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으로 활동했고 군산형 일자리를 주도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0년 역사상 첫 전북 출신 이사장으로서 전주의 청년 사관학교를 만들었고 1년에 70명씩 청년 기업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을 곁을 지켰고 2017년에는 전북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약 65% 전국 최고 득표율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비장한 각오로 전주 시민과 함께 전주 경제를 확 띄우겠습니다. 기호 1번 이상직에게 꼭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수진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탈북자 태영호의 강남갑 공천을 국가적 망신이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오만함 버려야 합니다. 이당저당 옮겨다니며 선거 때면 나타나 정치의 양지만을 뒤쫓는 그 또한 국가적 망신입니다. 배신과 내로남불이 일상화되는 비정상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감동과 진심 없는 정치판을 갈아엎을 희생양이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까막눈으로 살다가 할머니가 되어 한글을 깨친 할머니의 시 내 인생의 시작으로 마무리를 대신합니다. 어린 시절 글을 못 배운 나는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 나는 상현이 엄마다. 나는 유림이 할머니다. 출석부에 내 손으로 내 이름 쓰니 아름다운 내 이름을 찾았다. 내 나이 70에 새 인생을 시작했다. 그녀들의 시집을 읽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정치 바로 하겠습니다. 전주대첩 꼭 이뤄내겠습니다. 기호 2번 이수진입니다. 네. 오늘 5명 후보의 열띤 토론 봤는데요. 유권자 여러분의 바른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네이버 TV에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의 KBS 뉴스 전북에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주시 완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군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군산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KBS 1TV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주시 완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을 선거구의 후보자 합동 연설방송이 있습니다. 후보자 합동 연설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